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재산이 많으면 근심이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근심은 더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숭배하지도 경시하지도 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전과 달리 돈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경제 교육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을 통해 세상을 읽는 홍익희 작가를 모시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의 지혜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봅니다. 홍익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직은 아니시죠, 교수는? 네네. 교수 이제 그만두셨고. 예, 정년퇴직했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교수님이라고 워낙 그렇게 쭉 불러와서 예. 제가 이제 홍 교수님 뭐 참 모시고 싶었던 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대인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 싶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정말 박학다식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마 정말 가장 폭넓게 뭔가를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 책을 몇 권이나 쓰신 거예요? 제가 종이책은 한 30권 썼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책을 한 50여 권 썼습니다. 그러면은 80여 권을 쓰신 거네요. 네. 언제부터 이런 저작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몇 년 전부터? 그거는 이제 제가 코트라 생활 32년 하고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 코트라 정년퇴직하고 난 후에 주로 이제 쓴 글들이죠. 그러면은 하여튼 몇 년인가는 모르겠지만 평균 2010년도에 제가 코트라를 정년퇴직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불과 12년? 네, 12년 정도 되네요. 아니, 불과 12년 사이에 80몇 권을 쓰신 거예요? 아니, 전자책은 또 종이책하고 틀려가지고 그래도 똑같죠, 50페이지, 내용은. 100페이지 가지고도 책이 한 권 되니까. 아니,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쓰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다작을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글쎄요. 그게 예전하고는 책 쓰는 방법이 저는 틀려졌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책을 한 권 쓰려면 관련 서적을 한 100권 정도 읽어야 책 한 권이 분출돼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상에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고 이제 검색이 쉬워진 이후에는 그 자기가 쓸 책의 일단 흐름 정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목차를 쓰고 그 목차별 키워드를 설정할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면 디테일한 건 몰라도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검색과 참고 서적들로 그 빈칸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어학 실력이 좀 되시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스페인어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하고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자료 같은 거는 그냥 검색을 해도 그 구글의 그 번역 기능 같은 데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영어 자료에 접근은 합니다만은 그러한 특별한 외국어 실력이 없어도 요새는 그 구글링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야, 우리 책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특히 나이 드실수록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희망이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사실 괴테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 괴테가 어떤 말을 했냐면 무엇을 하든 무슨 꿈을 꾸든 일단 시작해라. 그 담대함에는 천재성, 힘, 마법이 담겨있다. 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작하는 그 담대함, 용기. 예.
그것만 있으면 되는군요. 예, 시작을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도 시작이 반이다. 예, 맞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유사한 감정이 들긴 하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새벽녘에 미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것 같지 않은데 문득 어떤 영감이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테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천재성이나 마법이라는 건 거기서 발휘되는구나.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힘입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창의성 같은 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딱 그 집필 시간이 정해놓고 이렇게 글을 쓰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저는 주로 밤에 글을 씁니다. 보니까 이렇게 SNS랑 보면 이렇게 와인 한 잔 딱 놓고 이렇게 쓰시던데. 네. 그럴 때도 많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 교수님 하면 그 유대인 이야기 책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건 몇 년도에 쓰신 거죠? 유대인 경제사는 제가 사실은 코트라 마지막 임진 밀라노 무역관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갔는데 저는 두세 권 정도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더니 자그마치 10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량이? 예. 써간 분량이? 예. 그래서 그때 유대인 경제사 10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분량이 얼마인지를 그때는 가늠을 못 하셨었는데.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쓴지도 몰랐어요. 그렇겠네. 그런데 어느 출판사가 무명 작가의 책을 그것도 10권씩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 책이 한 3년간 그냥 썩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2013년에 그거를 한 권으로 압축해서 나온 게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거 아주 명저죠, 정말. 네. 저도 그걸 사서 읽었는데. 정말 아마추어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나오자마자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거 엄청났죠. 그 해 그 해 올해 책 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2013년에 데뷔하신 거네요. 그렇죠. 작가로서. 예. 근데 어떤 코트라 무역관에 계셨으니까 그게 아마 이제 유대인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왜 유대인 이야기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제가 사실 1983년에 이제 첫 부임을 했는데 부임지가 콜롬비아 수도 이제 보고타였습니다. 그 중미 남미 그쪽이죠? 중남미 가장 위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이제 무역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 제가 만나는 그 큰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처음에는 유대인을 처음 보니까 왜 유대인이 콜롬비아에 와서 살지? 이제 이러한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그 좀 힘 있는 바이어나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면 최유대인이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첫 근무지인 콜롬비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근무 나갔더니 브라질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세 번째 스페인 근무를 나갔는데 스페인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뉴욕 근무를 나갔는데 뉴욕은 아예 유대인들이 만든 도시이자 뉴욕에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산업을 포함해서 하다못해 그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 그 다음에 저 다이아몬드 거리, 뉴욕의 뭐 유명한 그 법률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월스트리트 안에 뭔가의 비밀이 있는데 저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밀라노에서 이제 32년 코트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일종의 조그만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32년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일했는데 뭔가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조그만 책 한 권을 써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현대의 월스트리트까지 그들의 역사를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해서 한번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걸 그렇게 길게 쓸 생각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요점을 써야 된다고 쓰는데 근데 한번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10권짜리 책이 탄생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써보시니까 그 도대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무엇이 우리 세계 무대에서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주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민족이나 개인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개인이나 민족이 그 힘을 얻을 수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당시 농업이 그 산업의 본류였었는데 농업에서 퇴출당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시 농부들이 기피하는 일. 그러니까 백정일을 한다거나 멀리 가서 농부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1차 산업에서 퇴출이 돼가지고 그들이 3차 산업으로 진입한 거예요. 서비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상업 서비스 뭐 이런 거네. 상업화하고 무역화하고 이게 대부업, 금융 쪽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하고 싸우면서 인구의 절반이 전멸을 해. 그 통에 당시 사제 계급들이 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유대교를 평신도들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지키려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서로 강론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인류 최초의 의무교육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면은 전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정말 99%가 문명인 사회에서 유대인들만 글을 최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상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대부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산업을 독점하게 되고. 그 월가를 지배하게 된 것도 그런 연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어떤 가정 교육에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럼요.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유대인들 교육을 살펴보면은 우선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을 제대로 된 유대인을 만들어서 성인식 때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의 성인식을 갖는데 그 얘기는 12년 동안에 온전한 유대인을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만들고 또 하나는 온전한 인성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돌려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인식이 이제 남자면 13세, 여자 12살인데 그 이후는 그냥 거의 내놓는다면서요. 알아서 하게.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본격적인 경제 활동들을 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성인식을 치를 때 중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부모들은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자녀 교육에서 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졸업하는 거네, 자녀 교육. 그러고 이제 자기는 자유를 이제 만끽하는 거고,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동등한 선임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적에는 부모가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예요.
그런데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가 이제는 독대하는 관계예요. 그 사이에 부모가 끼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자녀가 직접 연결이 되는 거네. 만약 자녀가 잘못되면 그거는 자녀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네. 부모는 책임을 이제 면했어요. 예. 우리도 일찌감치 그렇게 졸업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그 아이가 12살까지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그걸 키워주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걸 키워줘요. 그럼 성인식 할 때 뭘 돈을 이렇게 모아준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런 겁니다. 성인식이라는 게 그 아이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인생의 큰 매듭을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유산을 그때 상속해 준다는 기분으로 그 아이한테 큰 돈을 줍니다. 얼마나 주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이 성인식에 참석할 적에는 일반인들은 한 200~300달러, 한 300~400달러 정도 내는데 친척들은 틀려. 얼마나요? 그거는 이제 뭐 친척들의 돈 많은 수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도 성인식 때는 최소 몇만 달러 이상이 생깁니다. 그럼 몇 천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요. 보통 그래요. 보통 13살 때 몇 천만 원 손에 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친구하고 의논해서 그걸 스스로 포트폴리오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주식에 얼마, 뭐 채권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이렇게 나눠 놓고 친구들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서로 연구하고 서로 상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위험하니까 주식 비중은 줄이고 뭐 채권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두 가지가 틀린데 뭐가 틀리냐면 걔네들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 돈이 많이 불어나 있어. 그러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취직을 할 것인지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은 특히 그 테크니온 공대 출신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 창업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돈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훈련을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갖게 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 우리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은 돈이란 불린다는 개념이에요. 걔네는 13살서부터 불려왔기 때문에 돈이란 불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우리처럼 벌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살 때 이미 벌어놨고 그걸 이제 불리기만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항상 돈은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 두신 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선생님 그 자녀들도 참 잘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뭐 경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교육에 있어서 가정 교육을 그 유대인들 하는 거에 좀 비춰봤을 때 어떤 식으로 자녀를 좀 가정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 제 얘기보다는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백앤머리에서 책을 읽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책을 읽어줄 적에 아이가 어느 책을 읽어줄 때 호기심을 보이는지 어디 관심을 갖는지 그거를 관심을 갖고 본 다음에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는 그러한 책의 종류를 넓히고 깊이를 깊이하고 그 대화를 가지고 아이하고 얘기해보고 해서 아이의 호기심 있는 쪽으로 그 아이의 저거를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혼을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도 주는군요. 네, 그래서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영혼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탤런트를 같이 줬다고 믿어요. 뭐라도.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한테서 받은 탤런트가 있다는 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거. 찾아주는 게. 근데 그 찾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고 부모는 그걸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딘가 보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뭐 유니크한 걸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추구한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탤런트라는 게 각자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사실은 반에서 1등하는 베스트를 지향하는 교육이지만 유대인들은 각자의 탤런트를 찾아서 그 탤런트를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 우뚝 쓰는 게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 30명이면 30명이 모두 다 유니크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네, 그러니까 베스트보다는 그들은 유니크를 지향하는 민족이에요. 또 하나 선생님 자주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경쟁 잘하고 네가 제일 앞서 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잘 되게 만드는 쪽으로 아이를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결하고 이렇게 협력 잘하는 아이로 예. 성장시키는 데 중심을 둔다고.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즉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사실은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그 디아스포라의 수칙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다 라고 해서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게 그들한테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만 잘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정말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자립하거나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못하면 그 책임이 모두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의대인사에서는 누가 하나 절도를 했어.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내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에요. 그걸 이제 고리론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고리가 하나가 빠지면 그 고리 전체가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그 남보다 뭘 그 잘하라가 아니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장점 그걸 좀 찾아서 살려주는 거 하나하고 그런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아이가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게 아주 유대인들의 최고 강점.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이 있네요. 예, 그래요. 근데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건 정말 우리 현실에서 좀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이 방송 듣는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좀 우리도 뭐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유대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틀립니다. 그게 이제 돈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각인데 대부분의 종교는 청빈과 무소유를 권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건데 그런데 유대교는 그게 틀려요. 즉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을 바라보는 시각, 부를 바라보는 눈이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를 가장 즐거워하신다고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유대인 엄마들은 체다카 저금통이라는 걸 아이한테 마련해 줍니다. 체다카 저금통이라는 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저금통을 의미하는데 체다카가 체다카라는 건 사실은 유대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체다카와 미슈파트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화되면 정의와 평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닥하는 정의네. 정의.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공동체 약자를 돌봐주는 게 정의. 그래서 이거를 흔히 자선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선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선은 도와줘도 되고 시해줘 시해. 안 도와줘도 되는 어떤 본인의 관용적인 선택을 의미하는데 체닥화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중에서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체닥화 저금통에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가장 듣기에 좋아하신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는 안식일날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체닥화에 자기가 받은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 부모들은 저금통을 한 3개 정도 마련해 줘요. 하나는 체닥화 저금통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쓸 저금통을 하나 마련해 주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의 지갑 같은 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그 3개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을 벌기 전에 어떻게 돈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돈이라는 것, 그 부라는 게 어떤 쓰임새로 써야 하느님이 좋아하시는지 그다음에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그거를 낙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적에 그 아이한테 축복이 온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건 뭐 우리도 뭐 얼마든지 이게 해볼 수 있는 일이네요. 예, 그래요.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작가였습니다.